제발. 이게 저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 가게는 저희 인생이에요. 나이든 식당 여주인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리며 허공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남자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보란 듯이 여주인을 거칠게 밀치고는 그들 앞을 막아선 한 여자를 향해 비웃음을 던졌다. 바로 강은서였다. 남자의 시선이 그녀의 낡고 해진 가방에 머물렀다. 거기 너 다 찢어져 가는 몰골을 하고선 영웅이라도 된 것 같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거지 같은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는데 어디서 훔친 물건이라도 들어있는 거냐. 남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은서의 가방을 찢어버렸다. 그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간은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심장부에서 살짝 비껴난 곳에 위치한 광진시장은 시간의 흐름을 비껴간 듯한 공간이었다. 높게 솟은 빌딩 숲 사이에서 낡고 낮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신선한 채소를 파는 상인의 우렁찬 목소리와 고소한 기름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었다. 강은서는 바로 이 혼잡함 속에서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곤 했다. 그녀는 시장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 노부부가 수십 년째 운영하는 이곳은 메뉴라고는 칼국수와 수제비가 전부였지만 그 깊은 맛은 서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은서는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를 조용히 먹고 있었다. 낡은 청바지와 상표 없는 티셔츠, 그리고 얇은 바람막이. 그녀의 차림새는 시장의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다가와 반찬 그릇을 채워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요즘은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은서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노부부의 따뜻한 관심이 싫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녀만의 발버둥침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식당의 낡은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끄러운 무리가 들이닥쳤다. 번쩍이는 명품 시계와 몸에 맞지 않는 비싼 양복을 걸친 남자. 조태곤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떨어뜨린 것처럼 순식간에 식당의 분위기를 흐렸다. 주변의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조태곤은 식당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장사가 되긴 합니까? 영감님. 그는 주인 할아버지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던졌다. 그의 부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테이블 하나를 발로 찼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주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막아섰다. 여보시오. 무슨 행패요? 여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있는 곳이요. 손님, 조태곤이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다. 곧 철거될 건물에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하러 왔습니다. 오늘까지 이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내일부터는 굴착기가 들어와서 당신들 인생까지 싹 다 밀어버릴 테니까.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노부부를 협박했다. 그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탐욕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식사를 하던 강은서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소란의 중심에 있는 무리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들의 말투, 행동, 그리고 눈빛,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종류의 폭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떨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 강은서가 일어서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노부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조태곤과 그의 부하들이 만들어내는 위압적인 그림자에 가려질 정도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만하시죠. 은서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식당 안에 모든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울렸다. 어르신들께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그녀의 말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법조항을 읊는 것처럼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그녀는 위협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순간 조태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특히나 이렇게 볼품없는 여자가 자신에게 감히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이내 폭소로 바뀌었다. 푸아하하하. 조태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하자 그의 부하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저속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낡은 식당을 조롱으로 가득 채웠다. 조태곤은 눈물까지 훔치며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달아빠진 운동화, 색이 바랜 청바지, 그리고 몇 번을 빨았는지 모를 티셔츠.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가난과 무능의 상징으로 보였다. 아가씨, 지금 우리한테 법을 가르치는 거야. 당신 같은 싼티 나는 꼴을 하고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모양인데 돈 없고 힘없는 것들이 법 타령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법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쓰는 장식품 같은 거라고. 알아들어? 그는 은서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쥐뿔도 없으면 얌전히 짜져 있어. 괜히 영웅놀이 하다가 다치지 말고. 하지만 강은서는 그의 조롱과 모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차갑게 가라앉은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반응은 오히려 조태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겁을 먹고 빌거나 혹은 분노하며 대드는 반응을 기대했다. 하지만 은서는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서는 그의 손가락을 뿌리치거나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 번 더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협박 및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며 노인복지법 또한 위반하고 있습니다.
5분 안에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조태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고작 이런 여자 하나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그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자와 말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힘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였다. 조태곤은 자신의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에게 턱짓을 했다. 야, 박 실장. 저 계집애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놔. 어디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는지 몸으로 직접 가르쳐 주라고. 그의 명령에 박 실장이라 불린 남자가 너클을 낀 주먹을 풀며 은서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여자나 노인처럼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박 실장은 일부러 위압감을 주려는 듯 천천히 은서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은서의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아가씨, 사장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들었어야지. 왜 매를 벌어? 그는 은서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 그녀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것은 명백한 물리적 위협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주인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남자의 손이 은서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박 실장의 거대한 손이 강은서의 어깨를 향해 날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밀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뼈를 부술 수도 있을 만큼 위협적인 힘이 실린 공격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비명이나 충격음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균형을 잃은 거구의 남자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은서는 피하지 않았다. 박 실장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그녀는 그저 몸의 중심을 살짝 뒤로 옮겼을 뿐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온 힘을 실어 밀치려던 박 실장은 목표가 사라진 허공에 힘을 쏟아부었고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한 채 앞으로 고꾸라진 것이었다. 그는 당황스러움과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바닥에서 허우적거렸다. 식당 안의 나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보다 2배는 큰 남자를 손 하나 대지 않고 넘어뜨렸다는 사실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조태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가장 힘센 부하가 그것도 허름한 여자 하나에게 이토록 어이없이 제압당한 것은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그의 사전에 없었다. 이런 씨발. 조태곤은 욕설을 내뱉으며 직접 나섰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을 시키지 않았다. 그는 분노의 이성을 잃은 채 성큼성큼 강은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낡은 가방끈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년에 그 더러운 가방이 그렇게 소중해 조하. 내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주지.
그의 외침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서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향한 공격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가방을 향한 위협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조태곤의 동작이 더 빨랐다. 그는 은서가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가방을 양쪽으로 잡아당겼다. 촥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한 낡은 천 가방이 힘없이 찢어져 버렸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식당 바닥은 음식물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그 위로 낡은 지갑, 표지가 다른 책 몇 권, 그리고 마시다만 생수병이 나뒹굴었다. 그것들은 모두 강은서의 검소하고 평범한 삶을 대변하는 물건들이었다. 조태곤은 그것들을 보며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게 전부야. 이런 쓰레기들을 지키려고 그 난리를 친 거냐. 하지만 그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쏟아져 나온 물건들 사이에서 유독 다른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한 물체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그것은 묵직한 금속성의 물체였다. 더러운 바닥 위를 몇 바퀴 구르던 그것은 식당 중앙의 불빛 아래에서 멈춰 섰다. 순간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메달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금속 조각에 고정되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것은?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메달의 중앙에는 용맹하게 포효하는 백호의 형상이 양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호하고 절도 있는 글씨체로 몇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제707 특수임무대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부대의 상징이었다. 시끄럽던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조태곤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정적. 식당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조태곤의 오만한 웃음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것은 바닥에 떨어진 그 작고 묵직한 메달 하나였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날카롭고 은밀한 힘이 응축되어 있었다. 구석자리에서 메달을 알아본 노인의 입에서 707 백호 부대라는 말이 새어나오자 식당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군 복무를 경험한 중년 남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젊은이들은 그 이름이 가진 전설적인 무게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707. 뉴스와 영화를 통해서나 들어봤던 국가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투입하는 최후의 카드.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전설의 편린을 목격하고 있었다. 조태곤은 이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707부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에게 군대는 그저 골치 아픈 의무이자 피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 상황이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경외와 공포로 바뀌는 것을 보며 그는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가짜일 거야.
저런 계집애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 조태고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메달이 뿜어내는 기운은 그가 가진 상식과 편견을 비웃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메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백호의 눈이 마치 자신을 비웃으며 포효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때 강은서가 천천히 몸을 숙였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 치의 망설임이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듯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넘쳤다. 그녀는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메달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손바닥 위의 메달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메달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 중에 목숨을 잃은 그녀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전우의 유품이었다. 그녀는 그 동료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리움을 이 작은 메달에 담아 항상 지니고 다녔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에게 힘의 상징이 아니라 지켜야만 했던 약속의 무게였다. 은서는 옷소매로 메달에 묻은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누비던 훈련의 나날들, 생사를 넘나들던 작전의 순간들, 그리고 전우의 피로 물들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모든 감정을 다시 얼음 같은 무표정 뒤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일어선 강은서는 이전의 강은서가 아니었다. 평범한 동네 주민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날카롭게 벼려진 인간 병기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조태곤에게 정확히 고정되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조태곤은 마치 자신의 심장이 꿰뚫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은서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놈이 방금 더럽힌 건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한 글자 한 글자에 증오를 담아 내뱉었다. 너 같은 버러지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명예다. 그 말은 총성보다도 더 날카롭게 조태곤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명예. 그가 평생 돈으로 사려고 했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었다. 조태곤은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이 저 여자의 정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너 따위 여자가 어떻게,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훔친 거겠지.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조태곤의 마지막 발악은 공포에 질린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이성과 논리가 마비된 그는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저 여자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뭐 하고 있어? 이 병신들아, 저 년 당장 잡아. 그의 고함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던 박 실장을 포함한 4명의 부하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보스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내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좁은 식당 안에서 강은서를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5명의 성인 남성이 1명의 여성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위압감을 자아냈다. 식당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눈을 감았다. 이제 저 여자는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했다. 하지만 강은서는 후퇴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자리에 깊게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달려드는 5명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좇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들은 5명의 개인이 아니라 5개의 움직이는 표적일 뿐이었다. 속도, 각도, 그리고 예상 경로. 그녀의 머릿속 슈퍼컴퓨터가 모든 변수를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덩치 큰 박 실장이었다. 그는 아까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거대한 주먹을 은서의 얼굴을 향해 무식하게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은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그의 육중한 몸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은서의 팔꿈치가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옆구리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이어 박 실장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갈비뼈를 강타당한 충격에 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옆에 있던 테이블 위로 처박혔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테이블이 박살났다. 그가 다시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터였다. 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나머지 3명의 부하가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멈추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좌우에서 동시에 덮쳐오는 2 남자를 향해 은서는 몸을 낮췄다. 그녀는 오른발로 한 남자의 발목을 강하게 걷어찼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동시에 그녀는 몸을 회전시키며 반대편 남자의 복부를 향해 손바닥으로 강력한 장타를 날렸다. 남자는 숨이 턱 막히는 소리를 내며 뒤로 나가 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조태곤과 마지막 부하 1명뿐이었다. 마지막 남은 부하는 겁에 질려 허리춤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오지 마, 다가오면 찔러버릴 거야. 그는 칼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무기가 등장하자 식당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은서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은서는 천천히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은서의 몸에 닿지도 못했다. 은서는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 비틀었다. 남자의 손에서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서는 그의 팔을 꺾어등 뒤로 고정시킨 후 목덜미의 급소를 가볍게 눌렀다. 남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불과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건장한 남자 4명이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식당 바닥에 널브러졌다. 이제 서 있는 사람은 강은서와 조태곤 단 2뿐이었다. 조태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 혹은 사냥에 가까웠다. 그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 잘 훈련된 호랑이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비굴하게 바닥을 기며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의 오만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린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강은서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바닥을 기는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녀는 엉망이 된 식당을 한번 둘러본 후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옷을 가볍게 털어냈다. 마치 방금 대청소를 마친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흥도 숨가쁨도 없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강은서가 마지막 남은 먼지를 털어내는 동작을 끝으로 식당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시간은 마치 끈적한 꿀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이 비현실적인 정적을 간신히 깨고 있었다. 식당 주인 노부부와 겁에 질려 구석에 모여있던 손님들은 눈앞의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방금 한편의 신화를 목격했다.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한 여자가 단 몇 분 만에 흉악한 무리를 제압하는 압도적인 광경을 그녀의 몸짓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이 없었다. 오직 잘 짜인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폭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술에 가까웠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가씨, 괜찮은 게요. 다친 데는 없고. 할머니는 은서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려다. 그녀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에 저도 모르게 손을 거두었다. 은서는 그런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려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할머니는 모든 시름을 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은서는 더 이상 바닥에 널브러진 조태곤 무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관심 밖의 존재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버튼이 몇 개 달린 구형 폴더폰이었다. 이런 사소한 부분마저 그녀가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와는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주소록을 찾거나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그저 익숙하게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수화기 저편에서 즉시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해. 단 2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전장을 거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진우, 소장님, 저 강은서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다시 감정이 배제된 지극히 사무적인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현재 광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대의 명예와 관련된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리를 위해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필요한 모든 정보가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조태곤의 귀에 그 통화 내용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진우 소장이라는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것 같았다. 박진우,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재 720 부대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2개의 별을 단 장군. 조태곤 같은 뒷골목 양아치가 감히 이름조차 입에 담을 수 없는 존재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한 여자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집단의 심기를 그것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다. 그가 가진 돈, 그가 쌓아온 인맥,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알겠다. 5분 내로 조치하겠다. 몸 조심하고 있도록.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짧은 대답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강은서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찢어진 자신의 가방에서 굴러나온 낡은 책들을 조용히 줍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 전의 통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특별함도 없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조태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5분. 그에게 남은 자유시간이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린 다리는 그의 의지를 배신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밖.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무서운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의가 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가까워졌다. 그것은 일반 경찰차의 소리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더 낮고 더 위협적인 울림이 있었다. 시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한쪽으로 돌아갔다. 곧이어 칠흑같이 어두운 녹색의 군용 지프 2대가 좁은 시장 골목을 비집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차 문에는 검은 베레모를 쓴 독수리가 그려진 특수전사령부의 상징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양쪽으로 갈라섰고 군용 지프는 굉음을 내며 낡은 식당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각 잡힌 전투복을 입은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의 등장은 이 낡은 시장을 순식간에 최전방 교전 지역처럼 바꿔놓았다. 마지막으로 지프에서 내린 것은 중령 계급장을 단 중년의 장교였다. 그는 잘 다려진 전투복만큼이나 틈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널브러진 조태곤의 물이나 박살난 식당의 내부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오직 한 사람, 강은서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인파를 뚫고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중령은 강은서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곧게 펴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강은서 대위님, 육군 헌병대 김철중 중령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식당 안을 울렸다. 대위.
그 한마디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 작고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현역 군인, 그것도 장교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강은서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민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의 태연한 모습은 그녀가 이런 상황에 얼마나 익숙한지를 보여주었다. 김중령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시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대위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엄중히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마친 김중령은 비로소 바닥에 널브러진 조태곤의 무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까지 은서를 대하던 존중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거기 있는 쓰레기들 전부 다 일어서.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조태공과 그의 부하들은 고통 속에서도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선 사람이 동네 경찰관이 아니라 군법을 집행하는 헌병대 장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을, 그것도 대한민국 최전개 부대를 모욕한 이적 행위에 가까운 범죄가 되어버렸다. 조태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김중령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조태곤 무리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그들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조태곤이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다. 당신들 뭔데 이래? 우린 민간인이야. 변호사 부를 거야. 당장. 김중령은 그런 그를 비웃으며 다가갔다. 그는 조태곤의 귓가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변호사 좋지. 하지만 내 사건은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 법원에서 다루게 될 거다. 현역 장교에 대한 협박 및 모욕, 군의 명예 실추 혐의로. 네가 가진 돈과 인맥이 그곳에서도 통할지 한번 시험해 보시지. 그 말에 조태곤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헌병들은 저항하는 무리를 거칠게 끌고 지프에 쳐넣었다. 그들이 끌려가는 내내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체포 장면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였다. 군용 지프는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부서진 테이블과 그리고 경외감에 휩싸인 사람들의 침묵만이 남았다. 헌병대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시장의 소음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서서 강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부서진 테이블과 흩어진 음식물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 세상을 뒤흔든 것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모습은 고요하고 담담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신기하거나 혹은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들이 외면하고 두려워했던 폭력에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대신 맞서 싸워주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의 영웅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식당 주인 할머니였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은서의 손을 덥석 잡았다. 군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곱지만 곳곳에 굳은 살이 박여 있는 손이었다. 아가씨, 아니, 대위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때 주인 할아버지가 다가와 은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가 대위님 같은 분을 몰라 뵙고 정말 부끄럽소.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게는, 우리 인생은 오늘로 끝이었을 거요. 그의 말에 주변의 다른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은서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가장 잘 익은 사과 한 봉지를, 떡집 아저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 한 접시를, 반찬 가게 할머니는 갓 담근 김치를 내밀었다. 그들은 말없이 그녀에게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은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의 선물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이런 관심과 환대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서 이름 없이 싸우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고 따뜻한 마음을 받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낯선 경험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인은 소장님이었다. 은서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식당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괜찮나? 박진우 소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부하를 걱정하는 지휘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은서가 짧게 대답했다. 조태곤 그놈 회사는 지금 국세청과 검찰에서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고 있으니 걱정 말게. 시장 재개발건도 백지화될 걸세. 이 자네가 모든 것을 바로잡았어. 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은서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나? 자네가 있을 곳은 그런 낡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부대다. 모두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손에 쥐인 차가운 메달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메달에 얽힌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았다.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동기, 준호의 것이라고.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군복을 벗었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세상을 등졌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동안 도망만 쳤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준호와의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식당을 돌아보았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이제는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오늘에서야 비로소 실천한 기분입니다. 아직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 소장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그녀의 상처를 잘 알고 있었다. 알겠다. 자네의 뜻을 존중하지.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게.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은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에서 평온을 찾기 시작했다. 조태곤 일당이 사라진 광진시장은 언제 그런 소동이 있었냐는 듯 빠르게 일상을 되찾았다. 며칠이 지나자 부서졌던 식당 테이블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깨졌던 그릇 자리에는 예쁜 꽃 화분이 놓였다. 시장 상인들은 다시 손님을 부르는 우렁찬 목소리를 되찾았고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평범한 풍경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났다. 그들은 함께 위험을 겪었고 함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 경험은 흩어져 있던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었다. 그 중심에는 늘 조용한 모습의 강은서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식당, 같은 자리에 앉아 칼국수를 먹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그저 조용하고 가난한 아가씨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의 수호신이자 보이지 않는 영웅이었다. 상인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고 종종 가장 신선한 과일이나 갓 나온 떡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곤 했다. 처음에 강은서는 그런 관심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주목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지만 이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시장 골목에서 아이 몇 명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덩치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괴롭히는 흔한 골목의 풍경이었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싸우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차분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장난삼아 간단한 호신술 동작 몇 가지를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그녀를 따랐고 어느새 그녀는 아이들의 멋진 누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가진 기술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그대로 평범한 삶 속에 녹아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적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싸움이었다. 어느 날 식당 주인 할머니가 그녀에게 작은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다. 꾸러미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조태곤이 찢어버렸던 그녀의 낡은 가방이 들어있었다. 찢어진 부분은 할머니가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 놓았다.
삐뚤빼뚤한 바느질 자국은 기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도 더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이게 낡아서 아가씨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버리기는 아까워서 내가 한번 꿰매봤어.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말했다. 은서는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 가방은 더 이상 가난이나 초라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극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이어진 관계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새로 꿰맨 가방에 낡은 책과 지갑을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항상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백호 메달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제 그 메달은 더 이상 죄책감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는 시장길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워 보였다.